중국 지배계급은 미국 지배계급의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를 것이다. 지역적 기축동화 정도는 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제조업의 강자로 뜨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7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이 이루어져요. 네. 전체가 완전히 리디자인이 되고 그 리스트럭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탈제조업이라는 경향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벌어지거든요. 이제부터 부가가치의 높은 부분만을 우리 미국과 서방은 쥘 것이며 제조업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로봇으로 자동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넘기겠다. 그게 우리가 봤었던 90년대의 지구화 양성이었었잖아요. 네. 스마일 커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베블리는 그 얘기거든요. 전체 가치 사슬에 있어가지고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무슨 지적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쥐고 중국 애들 너희들, 그다음에 베트남 애들 너희들은 그냥 공장에서 열나 그 연기나 마셔라. 이게 90년대까지는 이런 양상인 것 같았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한때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경쟁을 했던 나라가 그 전에 소련이 있었고, 한때 독일이 있었고, 32차 대전 전에 독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그 경제 부분에서 일본이 80년대 미국하고 경쟁 비슷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세 나라 다 이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고 저쪽의 전략이 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을 그냥 육성한 게 아니라 전체 세계 가치 구조의 그 사슬에 있어 갖고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하는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밸류 체인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광물 자원을 다 네. 중국 업체들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그래도 아프리카의 광산은 주로 주요 주주가 다 중국 업체인 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발표가 그 자국이나 동맹국에서 생산한 것만 우리가 IRA법에 적용을 받겠다 했는데 예. 흑연은 몇 년 유예. 그렇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어떤 나라도 네, 그런 어떤 원자재의 길목을 다 잡고 있어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적인 사고는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저는 뭐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모르지만은 흔히들 듣는 얘기로 왜 중국 사람들이 한 50년 후, 100년 후를 보면서 이렇게 큰 스케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나 자본주의도 바보는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싸구려 물건만 만들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건들을 계속 이게 이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동이라는 게 심상치가 않다는 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쯤은 이제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때 미국이나 자본주의가 취했던 그 어떤 옵션은 뭐냐면은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대신 자본시장을 열어라.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이런저런 기업들이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을 잡아가지고 어떤 뭐 자원을 독점한다든가 뭐 기술을 독점한다든가 중국에도 그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서방 자본과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중국 지배계급한테는요. 참 재밌는 속담인데 제가 참 즐겨하는 속담이고 특히 비즈니스 이 인수합병과 관련이 많은 속담인데 영어로 이제 if you can beat them, join them 이런 속담이에요. 뭐냐면은 그 놈들을 이길 수 없다면은 그 놈들하고 한패가 되라. 네. 참 재밌는 말이죠. 이 중국 그 전에 일본이라든가 다른 다른 나라들이 왜 미국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다 합류했냐면요. 그 나라 지배 계급이 그래 우리도 미국하고 이렇게 다 지구 자본을 초국적화시키고 글로벌라이즈해서 우리도 주식 소유를 잘하고 자산 계급으로서 지배 계급이 되자 이거에 합의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필리핀의 토호로서 필리핀 어느 지역의 토호로서 사람들을 부리는 맛에 지배계급하고 살았는데 아 이거 낡은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거 다 그냥 외국 자본 다 받아들여가지고 대신 우리도 대규모 자본 주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누리면서 자본가 계급으로 바뀌자. 지배계급의 변동인데 중국이 만약에 자본을 갖다가 외국 자본한테 개방을 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느냐? 중국의 공산당의 지배계급도 초국적적인 초지구적인 자본가 계급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안 열었잖아요. 그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네. 일본 사람 지배계급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자본가 계급에 합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게 왔었는데 일본은 자본 기업, 그 기업의 소유권을 완전히 풀어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그게 뭐 어정쩡한지는 나중에 또 분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은 그걸 절대로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잖아요. 환 개방도 안 했죠. 예, 죽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 자산 부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 지역이다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환시장도 막아버리고 자본시장도 막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놀랄 만한 건 뭐냐면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만리장성 쌓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고 구글이고 다 나가라. 네네 그렇죠. 이 중국은 완전한 플랫폼 그 하나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어떻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저 유튜브 안 되죠. 안 되죠. 중가면 안 되고 안 되죠. 틱톡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거를 그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네네.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유럽 사람들인데. 네, 유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카톡이 위챗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미국 업체거든요. 네,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다 들어와 있고 네, 이 유럽에서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할 만한 인프라가 몽땅 미국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네. 유럽에는 이 플랫폼 관계된 큰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했다. 그때는 뭐 말도 많고 얘들 미쳤냐 고립되려고 해서 지금도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싸구려 물건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 전략적인 생산도 하면서 기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지. 그다음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데를 콱콱 선점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자본시장 좀 개방하라고 그랬더니 그 죽어도 안 하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험악해지는 거죠. 이 중국은 짓눌러야 될 대상이다. 네, 네.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웃기는 이제 언변들은 뭐냐면 중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무역 자유화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보호주의 네. 경향으로 바뀌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 무역 자유화는 그럼 결국 무역 자유화까지만 얘기해. 자기 유리한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자본 자유화를 얘기를 안 하면서 예. 자기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중국의 입장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진심일 겁니다. 네. 왜 진심이냐면은 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역 자유화는 항상 네. 제조업의 능력이 빵빵한 나라들의 이데올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초로 자유무역 얘기한 게 영국. 한참 산업혁명 상승기의 영국이었었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이어받았었죠.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대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지 그것 자체가 무슨 어떤 절대 진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 그러니까는 대략 한 2010년 이전의 질서가 만약에 무역 질서가 되돌아온다면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자기들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엔 진심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자본을 열지는 않겠. 그건 아니죠. 그럼 자본을 안 연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거울로 하나 들여다봐야 될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90년대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네. 일본을 그 미국이 꽉 찍어 누르는 방법이 뭐였냐면 1985년에 그 플라자 협정에서 네. 그 엔의 가치를 미국에 대한 그 달러화에 대한 엔의 가치를 2배로 올려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네네. 그런데 그 여파 하나가 뭐냐면은 엔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그 엔의 그 자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엔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엔이라고 하는 화폐가 달러라고 하는 화폐를 기축통화로서 대체하거나 최소한 파운드 정도의 위치로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일본 저 공부를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일본이 그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은요 이 자본수지 적자나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남한테 계속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돈을 풀어야 됩니다. 국제수지를 적자를 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느냐 아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뭐였냐가 거의 드러나 버렸는데 일본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 체제를 대체할 어떤 배짱이나 계획이나 있게 됐던 건 아니고 네. 안보 비용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미국 주도 질서에서 그냥 그 딸림, 영어로는 서브라고 하죠. 네. 그 딸림 강국 정도의 위치를 노린 거였지. 이 미국의 질서를 갖다가 뭐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라도 대체할 생각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쯤에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은 엔이 달러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기축통화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AMF라고 해서 아시안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구상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결국 그걸 안 했습니다. 그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국제수지 적자까지 내가면서 그런 기축통화의 위치를 그거 할 생각은 없다. 결국 뭐냐면은 일본이 그때 진짜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미국과 무슨 뭐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노리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그게 일본 지배계급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미국에 하고 힘을 겨루거나 할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건데 중국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있어갖고 달러 전체를 대체하는 건 아닐 텐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략적인 어떤 그 전 세계 산업 구조의 그 흐름을 봤을 적에 병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잡은 다음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는 기축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지금 중동하고 엄청나게 친해졌고 본인들이 중동 석유의 최대 그 수입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페트로 위안 정도는 그 영역에서 구축을 해서 그렇죠.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랍 나라들도 그거를 안 받을 만한 이유는 딱이 없죠. 미국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 중국은 옛날에 일본하고는 다르게 중국 지배계급은 미국 지배계급의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역적 기축통화 정도는 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상품별 기축통화 같은 거.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통화로 다 하자. 어차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또 하나 이 위안화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 테무 뭐 이런 걸로 조금 난리인데 이 플랫폼이 넘어서면은 지급 결제가 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 대규모가 되는 그 상품 플랫폼에서는 자체 통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알리나 테무가 이런 거를 갖다가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 각국 중앙은행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일부 실사용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CBDC나 뭐 알리가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플랫폼 업체들하고 그 결합을 해서 너희도 그냥 이거 온라인에서 이걸 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 사용이 가능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그 관심만 가지고 아직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캐시를 대체하는 편의적인 수단 아니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급 결제망하고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그 어떤 지급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인프라를 깐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화폐에 비해서 파급력이 엄청나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중앙은행의 네트워크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그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하고 중앙은행의 1대1의 관계가 여러 개로 중첩된 것에 불구하고 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한번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하고 그 화폐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이건 전방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B2C 하듯이 개인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1대1이라고 하는 그 단선적인 것에 기댈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의 부채와 자산 현황들, 예.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쏠려가고 있고, 네. 어디서 세금을 걷어야 될 수 있을지, 예. 뭐 정말로 지도 펴보듯이 예. 각 사람의 그리고 각 기업의 위치와 상황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그 중앙은행 저는 뭐 이게 비트코인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는데 크립토하고는 이 디지털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 어떤 지정학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하면 자산 부채 상황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 네.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가 나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에서 읽어내기는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 왜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제이콥 솔이라는 분 있죠. 그분이 네네. 이제 그 어떤 회계사, 네. 회계의 역사에서 권위자이신데 네. 이분한테 제가 이분이 저 세계 곳곳에 또 다른 나라 정부들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회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네. 회계적 합리성에 철저한 건 틀림이 없대요. 그런데 그 회계적 합리성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시장적 합리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름의 회계적 합리성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뭐 상업 보면 볼수록 상인의 나라라고 예.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예. 친구들 보면 이건 진짜 의외로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허물에 덮여 있어서 그렇지 예. 세계에서 가장 자본에 특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재밌는 지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중국 그 공산당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거 정리하려고 이거 네. 거품 깨고 금융이라는 게 띄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서방 자본가들이 보기엔 니네 공산주의도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자본주의를 깨려고 그러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스스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독자적인 하나의 회계적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현존하는 지금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본다는 건데 미국이라든가 서방의 지배 세력이 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자산과 부채를 자기들의 뜻대로 창출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네네. 자기들 게임이라는 거죠. 이 게임에 휘말렸다가는 우리 중국도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금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그러니까 김일성식 표현을 하면은 우리식 금융이 되려나요? 네네네. 우리식의 회계적 합리성을 가진 그런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는 게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부채 문제, 이 부채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각도기의 고민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고 호쾌하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예. 잘 안내를 해주셨고 예. 그렇다면 이 부채 금융 상황에서 세계사적인 변화, 이 무역 강국들의 서로 피튀기는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너무 심도 있고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제가 그런데 시간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 질문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렸던 단기적인 거거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어떤 게요? 이 부채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이 시스템 있죠. 네네네. 이게 무너지는 순간은 뭐냐면은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네. 예. 현재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예. 부채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도를 넘어서 견딜 수 없으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우리가 좀 명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산과 부채의 본질은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러니까 홍기빈이 벌점 5개 받았으니까 화장실 청소 5번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네.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폭력이 깔려 있어요.
홍기빈이가 웃기지 마나 화장실 청소 안 해 이랬다가는 선생님한테 맷짐질이다. 네네. 이게 이씨야 홍기빈이 가서 이게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네.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약속과 믿음이 없으면 종이장에 불과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부채 시스템은 그 밑바닥에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질서가 밑에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있었던 19세기 말에도 전 세계적인 자산 부채 관계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국제적인 자본 이동도 많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 그 한포 외교라는 게 있었어요. 빚을 안 갚는 나라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군대까지 침략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 앞에 바다로 함대를 보내요, 영국이. 네. 그 당시 최고의 해군력이었죠. 예. 네. 그다음에 한포 사격을 합니다. 그 나라로 쏘지는 않는데 해상에서 한포 사격을 해갖고 니네 안 갚으면 재미없다라고 하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네. 그걸 건포인트 디플로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근본이제가 유지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밑에 저거였고요. 네. 이런 식의 그 자산 부채 관계는 웬만해서 깨지진 않아요. 1차 대전을 경과한 다음에도 이 자산 부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복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뭐 월스트리트가 돈을 꿔주고 어쩌고 해서 난리를 해서 회복을 시켜 놓는데 네. 1930년대 같이 명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패권에 선을 그어버린 추축국들, 그러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서 지정학적인 질서 자체에서 너희들이 무슨 무력적 질서를 강제하든 무슨 권력적인 서열을 강요하든 우리는 너희들에게 컴플라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이 순간에 자산 부채의 축적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죠. 그게 1930년대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전쟁이 나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무력적 질서에 합의를 한 2차 대전 이후가 돼서야 다시 자산 부채를 그 회계를 이걸 쓰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질서가 나오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건 이미 시작이 됐고 전체적인 어떤 자산 부채의 폭삭, 전 세계적인 자산 부채 시스템이 폭삭 내려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부분적인 불안정성들이 생겨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하는 큰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지정학적인 또 지경학적인 질서를 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불황을 맞을 수도 있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생산이나 소비나 제조업 같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무력과 폭력을 수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의 이런 어떤 지탱의 힘이 예. 깨지는 거는 결국 이게 약속이니까 예. 누군가 약속을 깨거나 예. 튀어나오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19세기에 보면은 19세기 유럽에 백년 평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지는 1914년까지 크림 전쟁을 제외하면은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안 했어요. 100년 동안. 네. 이게 유럽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거를 이제 폴라니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금융가들의 힘이 제일 컸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동안 그 나라들끼리 서로 있었던 금융 관계들이 있잖아요. 자산 부채 관계가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버리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로스차일드. 네.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금융 집단들이 협력을 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는 집단이 있으면은 돈을 안 꿔줘버리고 채권을 할인을 안 해줘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한 100년 동안. 네.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차 대전이 벌어진 다음에도 그 1차 대전 때 그 막 흐트러졌던 채권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은 그 자산 부채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하고 어디만큼 공존을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공존이 안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한 예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도 똑같죠. 여기서 예. 전쟁 나면 월스트리트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갈등 구조가 완전히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맺고 있었던 자산 부채 관계가 막 청산을 해야 되고 이럴 정도가 된다. 네.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덤핑해 버려야 되는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대혼란이 오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아주 통렬입니다. 너무 배울 게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대담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대담이 끝나고 우리 홍기민 선생님하고의 한 이 도기 아카데미는 따로 복귀를 또 합니다. 또 듣고 내가 대담하다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놓친 게 있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보고 끝내시지 마시고 아카이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자료를 보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기빈 클럽에 가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의 그런 어떤 그 경제 사상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도기 아카데미. 저희가 우리 홍기빈 선생님 때문에 이 도기 아카데미가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이런 코너는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소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해주신 홍기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